수염을 깎았나? 예, 칼같이 시작하는 방송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노현범입니다. 이 방송은 교육위원회의 응원과 지지를 통해서 만들어졌을 뿐, 제 개인 방송이고 제 사견을 전제로 하는 방송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할 주제 내용은요. 오랜만에 보네. 오늘 이야기해야 할 주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점점 고정 시청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학교 출산율과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비판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요즘에 강령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했거든요. 정의당 강령 교육을 했었는데, 그 강령 교육에 대해서 이 화면 흔들리는 거 어떻게 안 되네. 정의당 강령 교육을 하면서 타 정당의 강령들을 좀 읽어봤어요. 보면서 처음 느꼈던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고 다음에 좀 도표화해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솔직히 제가 정의당이긴 합니다만, 그 정의당 인원들도 자기가 정의당이 딱 맞는 정당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의당에서 나온 중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정의당의 정신을 잘 체현하고 체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합리적인 선택일 거예요. 하지만 예, 반갑습니다. 정의당이 솔직히 강령 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의당에 있으면서 그 강령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령에 대해서 바꾸자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일단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의당의 정치인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령 교육을 했었는데, 다른 정당의 강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꽤 큰 무기가 될 것 같아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좀 말릴 것 같아요, 오늘.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고, 좀 논리를 짜다 보니까 망했어요. 허점이 너무 많아요. 까고 싶으면 까셔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그건 아닌데요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 말리는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합계 출생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출산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애를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서 국가 경쟁력이 파탄이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애만 낳게 만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요즘에 이야기 나온 거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낙태는 부도덕한 의료행위다, 저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결론을 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출산율이 하도 떨어지니까, 그들이 말하는 출산율 하도 떨어지니까 그걸 어떻게든 높여보겠다고 아주 안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987년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라는 독재자가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거는 그 사람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으면 세금을 띄우고, 아이를 4명 이상 무조건 낳게 하고, 피임과 낙태를 전부 불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 당시 유럽에서는 엄청난 숫자의 그 인구 증가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엄청난 비율의 영아 사망률을 높여납니다. 그리고 고아원도 엄청나게 포화 상태가 되고요. 아이들은 비참한 상태에서 자랐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불만이 쌓이자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낳게 했던 차우세스크라는 사람을 권좌에서 내려서 총살시키고 불로 태워버리죠.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도 참 아주
부적합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지 아이를 안 낳는다고 타박하는 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낙태죄 폐지 논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그거를 책임지지 못할 아이를 낳아서 도대체 국가의 인구가 늘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저도 그 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낙태죄는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요. 학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임기에 있는 여성 1인당 평생 동안 몇 명 정도의 아이를 낳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한 명 낳았죠? 예. 그럼 학계 출산율이 하나인 겁니다. 전 여자가 아니니까 제 와이프만 여자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17년도 통계에 따르면 한 1.05명 정도 되고요. 한 명에서 한 명을 낳아요. 인구는 빠르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상인 씨도 들어오시고, 김혜연 전 위원님도 들어오시고, 많이들 들어오시네요.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연구 보고서에서는 인구 관련된 꽤 권위 있는 보고서였는데 2075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는 소멸한다 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도 나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언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학계 출산율을 좀 찾아봤는데 꽤 재미난 현상을 봤습니다. 제가 살짝 본 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있는 그 연도별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IMF가 터졌죠. 그 IMF부터 한번 살짝 봤어요.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감소를 합니다. 네, 뭐 먹고 살기 힘들어졌으니까 감소하는 게 그럴 법해요. 그리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먹고 살기 더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GDP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합니다.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거나 높아져요. 저는 그리고 이제 2017년, 2018년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라든가 진보 정권이라든가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수 정권보단 진보 정권이 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당시로서는 민주당이 진보 정권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을 거고 이재용이 저보다 뭐 한 100만 배쯤 더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보다 아이를 100만 배쯤 더 낳지는 않으니까 서민들의 그 삶의 수준이 아이를 낳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정권이 잡았던 2007년부터 2016년간 뭐 물론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 세대까지는 아니지만 그 세대보다 조금 뒤 세대긴 한데요. 2007년부터 2016년간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좀 굉장히 의아하고 좀 해석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 나름의 추측이고 해석이고 사견이고요. 허점도 많습니다. 그 인지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1997년 IMF가 터지기 전해 김영삼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월드컵이랑 출생률은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해 1996년에 노동법 날치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난리 났었죠. 그 당시에 이제 막 총파업도 들어가고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액만 뭐 몇 조 단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그럼 1996년에 있었던 그 노동법 날치기에 무슨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느냐 라고 하면은 정리해고가 들어가 있었어요. 정리해고 이외에도 오만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정리해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IMF가 터지면서 폭망하죠. 예, 정말 폭망합니다. 근데 97년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 당시 96년에 정말 야당 극렬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에 이 법안을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아요. 그대로 잘 써먹습니다. 그 잘 써먹으면서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갑니다.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06년에 비정규직법이 보호법이 생깁니다. 이 비정규직 보호법 구조를 뜯어보면 되게 웃겨요. 저도 이번에 뜯어봤는데 뭐 2년간 쓸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서나 담당마다 서무가 한 명씩 존재를 하는데, 이 서무들이 매 2년마다 바뀝니다. 하지만 서무의 일은 바뀌지 않아요. 일이 바뀌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거라 그러면 그걸 비정규직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상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비정규직으로 쓰는 거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쓰고 있죠. 어떤 곳에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를 규정한 게 없고, 얼마만큼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라는 것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희한한 법이죠. 희한해요.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맞추기 위해서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그래도 나름 해보려고 계도도 하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2007년에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또 우수수 잘려 나갑니다. 우리 이명박 정권의 캐치프레이즈는 뭐였죠? 기업 프렌들리입니다. 기업 프렌들리. 우수 잘려 나가죠. 그리고 2009년에는 비정규직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2년에서 4년으로 바뀌는 법안 개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환노위 상임위원장이 추미애 대표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전 대표. 그 기사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추미애랑 홍영표랑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되게 위화감을 느끼면서 야, 이런 일도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보냐 보수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기들이 계속 흘러가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진보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정당과 반대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야당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표를 얻어야 하는 곳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법안들을 다 막았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면 확 돌변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걸 딱 볼 수 있는 게 2017년이에요. 최저임금법이 개혁이 됩니다. 이거 정말 자유한국당의 수건과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갖고 못했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런 일이 너무 쉽게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많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가 아마 민주당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저럴 줄이야, 친노동자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럴 줄이야, 되게 충격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근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피켓 들고 있었고 막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사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가 반등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반등을 해갖고 1997년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게 아니고요. 그 급격하게 떨어지던 거를 기저효과로 인해가지고 살짝 올라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거요? 네. 살짝 생각해보면 좀 그냥 유지된 수준이 아니었나. 너무 기저효과가 심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뭐 그래도 작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낮은 거기 때문에 제 해석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 바뀌자마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서민들을 위한 정권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망을 하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어제 우리 당원 중에 김기철 당원 운영위원이 있었는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이야기해달라고 캐나다의 어떤 정치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흰 고양이와
쥐들이 투표를 하는데 흰 고양이를 뽑을까 검은 고양이를 뽑을까 혹은 흰색과 검은색이 반반 들어간 고양이를 뽑을까 이야기를 하더라. 어쩔 수 없어요. 민주당은 야당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보수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그 실패할 만한 정책을 쓰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화해요.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바꿉니다. 근데 최저임금을 올린 거는 저는 물론 찬성이죠. 근데 최저임금만 올린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백래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역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서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늘었거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몇 개 바뀌고 있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파견법이 있습니다. 파견법에서 이때까지 파견법 원하청법이라든가 원하청법 있죠. 안녕하세요. 원하청법에서 이때까지는요 그 원자재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식당에다가 하청을 줬다라고 쳐보죠. 그러면 식당에서 우리가 계란값이 원래 100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계란값이 200원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가름을 해달라, 벌충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공정위의 중재에 따라서 제가 줘야 됩니다. 근데 계란값은 그대로인데 인건비가 2배로 올랐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벌충해달라 그러면은 공정위에서 중재를 안 해줘요. 해줄 이유도 없고 그런 법도 없어요. 그랬었는데 요번에 이제 좀 그게 바뀌어가지고 가능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편의점이라든가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지나치게 과잉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그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장사를 접어야 하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최저임금을 통해 가지고 망한다 궁극적으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망하는 데는 사실 매번 다 이유가 있으니까 꼭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제조업 생산직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고용을 들고 있는데 이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를 원청에서 가서 얘기를 하면 원청은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합니다. 굳이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게 하청을 힘들게 하고 하청에서 사람을 못 구하고 자꾸 잘라내고 일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결국엔 한 번에 고쳐줬어야 될 전체적인 사회 구조를 일부만 조금씩 고치면서 하나씩 가려다가 발생된 문제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야 정권 바뀌어도 도움이 안 되네, 오히려 옛날이 살기 좋았다 라고 하면서 검은 고양이에서 흰 고양이를 찍은 사람들이 쥐를 뽑을 생각을 안 하고 다시 예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 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통제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저번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검은 고양이를 뽑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선택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프레임에 걸려든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당연히 생각해야죠. 소상공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의무결의를 만들어서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상공인들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도록 프랜차이즈들을 강제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따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프랜차이즈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최저 소득을 강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프랜차이즈들이 뭐 6개월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하나씩 막 집어넣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손해만 보거든요. 매출도 안 느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죠. 그것만 가지고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시장 원리를 좀 교묘하게 비틀어 버리는 거죠. 그런 프랜차이즈라든가 아니면은
편의점 같은 데처럼 물품을 다른 데서 띄워올 수 없고, 실질적인 경영이라고 하는 건 알바생을 고용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과잉 경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만 힘들고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불리는 그런 일들을 없애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죠, 그거. 어쨌든 그 쥐들이 흰 고양이가 아닌 검은 고양이가 아닌 쥐를 뽑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당 정치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둘이서 물고 뜯고 싸우는데요. 한쪽은 분명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고 한쪽은 분명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예요. 근데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싸우지 않거든요. 다 보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실 민주당이 어찌 막 무지하게 잘못됐다, 걔네들은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건 그냥 양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고양이 두 마리 말고도 쥐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사실 제가 말한 논리에는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무엇보다 출생률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뭐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노동과 정치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 거고요. 절대적이긴 저도 솔직히 좀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좀 재미난 해석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하는 김에 뭐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과 같은 노동법들이 어떤 식으로 계약되어 왔는지 그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9년에 이제 법안 개정된 것 중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을 조금 허용을 유예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지금 제가 여기 컴퓨터를 켜놨는데 컴퓨터에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자한당, 바른미래당, 녹색당, 우리미래, 민주평화당, 노동당에 대한 강령들을 쭉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깔아놓은 강령들을 뭘로 이야기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정의당 강령, 제가 정의당이니까 정의당 강령 기반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의당 강령 제일 앞에 보면요. 저도 뭐 외워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보 정치의 혁신과 정의당 해갖고 정의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 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무엇무엇다, 어떤 정당이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폭넓은 연대를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당이다.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와 같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타겟은 누구죠? 우리는 노동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타겟은 그렇게 돼요. 뭐 또 그 뒤에 뭐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이다, 뭐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 이거는 그 어떤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자세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정치를 함에 있어가지고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의, 안전, 통합 어쩌고저쩌고. 타겟이 나오죠.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 그냥 모든 국민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우선 그들이 국민 중에서 가장 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산층과 서민이 됩니다. 뭐 솔직히 여당으로서 갖고 갈 수 있는 이야기죠. 네. 중산층과 서민이 대부분일 테니까. 뭐 요즘엔 중산층도 많이 없어졌지만. 자유한국당 볼까요? 자유한국당은 좀 더 다릅니다. 이게 표현이 좀 재밌어요. 조금씩 다른 게.
뭐 앞에 좀 자르고 보수에 갖춰 시대 변화로 쪼쪼쪼쪼 능력과 도덕심 및 애국심을 갖춘 인재들과 함께 이를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된다. 중산층과 서민이 아닌 국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밌죠? 네,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겟이 딱히 없어요. 그냥 아하 이거 방송이 꺼지면 어쩐디야? 여보 아휴 카메라를 하나 사든가 해야겠어. 돈 생기면 사야지. 일단 뭐 나중에 녹화로 보실 때 또 타이밍이 비면 재미가 없으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테고리만 나눠서 정의, 민생, 안보, 미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카테고리만 얘기하고 자기들의 타겟을 딱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녹색당 가면요 보통 이런 것들은 전문에 나와 있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거. 근데 여기도 뭐 그냥 기성정당이 싫은 사람들 뭐 약간 그런 느낌. 우리의 대한 정치는 기성정당과 같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넘어 생활 정치, 다양성 정치, 녹색 정치를 통해서 소수자와 생명과 자연을 옹호합니다라고 나옵니다. 예. 조금 타겟이 다르죠. 그다음에 우리미래 강령을 볼까요? 우리미래 강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미래는 되게 심플해요. 한 3장 정도 그렇게 길질 않은데 딱히 없어요 타겟이. 다만 이제 우리미래가 청년정당을 표방하고 있듯이 가장 먼저 자기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청년 독립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겠다. 타겟이 청년이 되는 거죠. 민주평화당 봅시다. 여기도 뭐 딱히 없습니다. 뭐 어떤 타겟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뭐 없는 게 사실 이상한 건 아닌데요. 뭐 그래도 있으면 그 사람들의 정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긴 하죠.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노동당 볼까요? 노동당 강령을 보면요. 노동당 강령은 아까 찾아놨었는데 우리 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의 정당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 노동자, 실업자, 영세 상공인 등 피어갑 대중들의 정당이며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권리를 옹호하고 실현하는 정당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스탠스가 다르죠.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은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하는데 중산층 서민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딱 나온다. 깔끔합니다. 어디를 보고 있다는지가 깔끔해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저랑 딱히 안 맞더라도 제가 노동당 사람은 아니더라도 노동당의 강령을 보면서 이해는 쉽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보면요, 이제 강령들에는 자기 정당의 주요 지향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향점들을 몇 개 카테고리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 카테고리는 정의당 강령을 기준으로 했죠. 일단 정의당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 제일 마지막으로 뺄게요. 정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정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정치 내용 보면 정의당 강령에 바로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의 정치에 대한 항목이 나와요.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과 강한 정당이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요즘에 가장 밀고 있는 게 뭐죠?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민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구제로 개편을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이 되는 내용이죠.
그럼 더불어민주당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 얘네들은 큰 정당이니까 뭐 굳이 우리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하면은 자기들이 독식하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그 얘기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 얘기를 하면서 여기 아니네? 그 위에 거네. 정치체제 개혁이라고 해서 굉장히 애매하지만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국민의 직간접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를 통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지향한다. 저희가 하는 얘기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다원화된 시민사회와 정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거 정의당 거 아니에요. 이거 민주당 거예요. 그 참 다음에 이거 진짜 카메라를 사서 방송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하려니까 한계가 심하네요. 잠시만요. 와이파이로 돼 있는데 왜 그러지? 방송이 왜 끊기지?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열악한 사정에서 방송하는 사람이라서. 여튼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대선거구제로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안 한다, 뭐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걔네 강령 들이밀고 싸워야죠. 야, 니네 강령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강령을 니들이 바꾸든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럼 자한당은 어떨까요? 제가 이거 방송 시작 전에 찾아봐요. 없어요. 눈꽃만치도 없습니다. 얘는 실태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어떨 것 같아요? 얘네는 하도 심플해가지고 지금 봐도 되는데 뭐 딱히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요즘 주장하고 있죠. 여기도 자기들이 후달릴 것 같으니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아무리 개인 방송이어도 자기들이 그쪽이 더 유리하니까 바꿔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녹색당, 직접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항목에 가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면 실시하고, 여기 아예 대놓고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령에 뭐 애둘러 이야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저 이런 거 좋아요. 시원시원해서. 그 다음에 우리 미래 한번 볼게요. 우리 미래는 정치 체제를 뭐 어떻게 혁신을 한다기보다는 정치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 주권을 확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만 하는 국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정치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작은 단위의 자치가 강화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체제 개혁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당제로 합의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이야기하는 항목에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는 게 있고, 거기에 이 사람들도 딱 바로 걸어놓은 게요. 최우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완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합하기 좋죠. 강령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노동당도 유사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찾지를 못하겠네요. 노동당도 아마 유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노동당은 사실 몇 차례 못 읽어봤어요.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찾아볼까? 정치. 따로 없네요. 안타깝게도. 두 번째 카테고리는 생태 에너지 관련된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3번 7가지 복지국가 7대 비전에서 3번에 보면 생태 기반의 지속 가능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하고 친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탈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저는 동의하죠. 더불어민주당도 에너지에 대해서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 항목이 12번에 있네요. 요게 보면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와 자원 혁신형 경제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제로 시대도 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없애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 그러면은 강령을 잘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 의원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그 다음에 놀라운 건요, 사실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도. 자원과 환경은 인간과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네들은 좀 스탠스가 다릅니다. 이의 개발 및 활용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는 거지. 핵이 없어지면 다른 걸 더 써야 되니까 다른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탈핵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탈핵을 한다 그러면 반대해도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아이고 우리 아기가 우는구나. 아이고 엄마 힘들게.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 보면은 세 번째 미래 항목에 지속 가능한 환경 에너지 해갖고 한 줄로 딱 나와 있습니다. 탈핵에 대해서 언급된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녹색당. 녹색당 이 부분 굉장히 강력하게 써옵니다. 강력하게 써놔요. 녹색당 이름 그대로. 아예 어느 정도 어느 정도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태적 지혜 바탕을 둔 전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냥 다 바꾸고 싶은 것 같아요. 현재 있는 모든 걸. 자연이 주는 에너지로 느림과 여백의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성장을 바탕으로 탈핵을 이루고, 이분들은 핵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죠. 핵 에너지를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바꾸는 생태적 지혜를 꽃피울 것이다. 생태 복원력이 넘어서는 생명 착취 산업과 환경 오염을 막을 것이다. 환경 파괴로 사라져가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적어도 생태 에너지 측면에서는 녹색당을 넘어설 정도로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는 당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의 당이랄까.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우리미래 같은 경우에 볼까요? 우리미래는 없습니다. 예. 사실 우리미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페이지 정도로 된 짧은 강령이고요. 그 강령 내에서 많은 거를 담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성장하고 있는 당이니까 좀 더 기다리고 보다 보면 조금씩 들어가지 않을까요? 물론 정의당도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 한번 볼게요. 민주평화당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없네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없고요. 그나마 좀 가까운 게 5번 항목의 미래 생명 환경 산업으로 농축 수산업을 육성한다라고. 이건 에너지랑은 사실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없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노동당 한번 볼게요. 노동당은 탈핵 치면 나와야 되는 게 정당인데, 예, 탈핵 에너지 전환 나옵니다. 노동당 분들 보고 있으면 되게 미안한데 제대로 못 봐서. 핵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탈핵 에너지 전환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위험, 그다음에 뭐 얘기를 나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사실 노동당 강령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지구 생태계 위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뭐 표현도 이런 게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자기네 당이 탄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남북관계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요. 정의당 남북관계는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데,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본은 평화입니다. 예, 제게 그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 다 제 탓입니다. 제가 가난해서. 근데 뭐 일단 비핵화랑 군비를 축소하겠다는 거죠. 예, 요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바른미래랑 자유한국당 빼고는 크게 안 달라요. 평화에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 항목에 있죠. 통일 외교를 강화하고 뭐 그 비핵화 평화 체제를 구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반도 군비 통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자한당은 정말 자한당스럽습니다. 예, 뭐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한당이 자한당스럽다라는 건 자한당 사람들한테 칭찬으로 들리겠죠? 예, 그렇게 생각할게요. 예,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 국가의 독립, 경제발전의 전제이며 드드드드 나와요. 전통 우방국의 동맹을 유지 강화하고 어떠한 외부 위협에도 대한민국의 국토와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자주 국방력을 키워나간다라고 돼 있네요. 예. 군비를 축소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사고 예방과 대비를 위한 투입한 예산이 수습과 복구에 쓰이는 비용보다 경제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마디로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예. 뭐 그들이 늘상 하는 이야기니까요. 바른미래도 스탠스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구체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여기는 그냥 딱 세 줄 써 있습니다. 안보 항목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태세 구축, 뭐 이게 줄이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다행입니다. 평화라서.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력 강화, 뭐 큰 차이는 못 느끼겠지만 구체성을 덜 띠고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강경하게 느껴지진 않네요. 예. 녹색당도 이 부분은 강령에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좀 간디 같아요. 예. 강령의 5번째 보면 비폭력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에 보면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하다라고 일단 현실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가득한 폭력들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뭐 마지막에 이런 표현도 있네요. 아래쪽에는 권위주의와 과부장주의 낭성 중심의 문화에서 탈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면 이것들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폭력을 만들어내는 요소일 수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겠다. 뭐 이러신 분들이 여기도 있어요.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 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정을 보장한다면서 군대와 무기는 늘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 군축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통일 한국을 이룩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요건 있네요. 전쟁의 위험은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미중 간의 경쟁 속에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현실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통일은 물리적으로 하라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류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내용이거든요. 군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표현이 아무래도 좀 그나마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하고 경제적 시너지를 내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표현에서 굳이 군비를 확충하겠다라는 의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거 정의당 방송이에요. 전 정의당 사람이고 정의당 교육위원이 하는 방송이고요. 개인 방송이고요. 그래서 정의당 입장을 충실히 대변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충하는 걸 보면은 다행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죠, 당연히. 민주평화당 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여기는 사실 전문에도 나오는데 전문에 보면 둘째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통일을 준비한다. 햇볕 정책을 계승한다. 전쟁과 핵기업이 없는 평화로운 한다. 군비 확충 얘기 없습니다. 없고요. 그 이외에 안보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당
사실 카테고리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검색을 동북아, 한반도, 남북, 예. 국민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군사화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와 한반도는 남북, 북미, 중미, 중일 갈등으로 핵위기와 정쟁위기가 일상화가 되었다. 이게 이제 현실 인식이고요. 쭉 가다 보면은 위기의 시대는 또한 격화된 사회적 투쟁의 시대다. 쭉 얘기를 하고 군비 얘기가 안 나오네. 적어도 일단 현실 인식을 통한 이분들의 생각은 뭐 굳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뭘 키우겠다라는 뜻은 없는 것 같은데요. 딱히 군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북 관계 얘기를 했고요. 경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뒤로 뺐던 이유는 사실 말하기가 힘들어서였는데 정의당 강령은 다 중요하긴 한데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을 보면은 좀 뭐랄까 구성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번에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 체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길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토지, 금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적대적이에요. 예. 뭐 땅이랑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게 공정한 세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적대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는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리고 양극화의 극복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보는 모든 정당의 현실인식은 양극화가 심해진답니다.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예외 없어요. 양극화는 지금 심해지고 있고 심각한 문제다라는 현실인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 그 다음에 민주당 보겠습니다. 민주당에 보면 정치가 경제가 1번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1번에 했겠습니까? 뭐 그래서 공정한 시장 경제 이거 자한당에도 있던데 일단 그거 중요하지 않고 얘네가 아예 경제 민주화를 단어를 박아놨었는데 경제의 전문이 되겠죠. 경제에서 제일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아예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 경제 민주화가 어떤 식으로 실현돼야 되냐? 공정한 시장 경제, 혁신적 성장 경제, 함께하는 경제, 뭐 농수 어쩌고 저쩌고, 국가의 안전적 운영만 위기 관리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네요. 일단 옛날에 김종인 비대위대표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가 박혀 있습니다. 왜 안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이사제 얘기를 하면서 야 니네 경제민주화 있잖아. 그러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반응할지 사실 궁금하긴 해요. 강령에 있는데 왜 안 하니? 이러면서 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자한당 기대되죠. 얘네들이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사실 딱 뭐 어떤 경제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첫 문장이 이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원칙의 헌법 가치를 기반하여 헌법 가치에 시장 경제 원칙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기반한대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다행이다 평화 통일이라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정하고 부강한 국가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특이한 항목입니다. 자유와 책임의 조화라는 3번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저번에 찾아보다가 좀 재밌어가지고 개인이나 기업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 얻은 재화와 권리를 보장한다. 기업권 보장하는 것 같은데 노동자권 별로 보장하지 않는 사회인 것 같은데 그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유재산권,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동기유발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네요. 시장의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고 배분되어야 더 큰 효율성과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
낙수 효과를 적어놨습니다. 강령에.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되 원칙이 바로 서고 공정한 시장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이 무슨 어떤 행동을 이때까지 해왔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강령만 읽는 사람이니까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뭐 하나 잠깐만 찾을게요.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회에 대한 부분 정의당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회. 네. 그 자한당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 그러니까 기회 평등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의당은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을 한답니다.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틀리냐면요. 얘네는 기회만 제공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인맥을 쌓아서 좋은 시험을 통과를 해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차이를 그냥 인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기회 자체에서 그걸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기회만 균등하면 되는 거야. 사법고시를 치는데 내가 농촌에서 메뚜기를 잡다 온 사람인지 아니면은 태어나서부터 나는 법관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공부한 사람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법고시를 치르는 게 중요하지. 근데 정의당은 과연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사실을 뽑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공정하고 훌륭한 법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같은 환경에서 같이 싸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상태에서 기회가 주어졌는가, 아니면 그냥 기회라는 거를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애시당초 조건이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한당 그 고민이 없네요. 안타깝게도 경제도 아마 비슷한 관점에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바른미래 볼까요? 바른미래도 민생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공정한 혁신 경제, 뭐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랑.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 창출, 이것도 재밌죠. 그 바른미래에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노동시장 격차 해소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창업 지원, 복지사회,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해가지고 보면요, 사실 바른미래당의 강령을 총평을 하자면은 안철수의 경제와 안철수의 그 어떤 기술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유승민의 안보와 유승민의 그 경제에 대한 시선들이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두 명을 위한 당은 아닐 텐데 어쨌든 그래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체득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 바른미래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당원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은 경제 부분이 상당히 짧아요. 우리 사회는 제한된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끝없는 경제 성장과 개발을 추구해왔다라는 현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산업주의 체제가 파괴가 너무 심하니까 그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다른 그 노력들을 필요로 한다 정도의 내용으로 끝입니다. 딱히 없네요. 그 다음에 우리미래 한번 볼게요. 우리미래는 강령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느낌보다는 청년이 독립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예 박아놨어요. 최소한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 좀 크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월 30만원으로 뭔 수로 사냐. 지하철만 열심히 타고 돌아다녀도 30만원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여튼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있고, 최저임금 만원, 근로시간 35시간 도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느낌은 좀 덜하죠. 좀 구체성만 띠고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제가 사실 얘네 거 이분들 거는 경제를 안 봤어요. 여기 있다 4번. 일단 크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 중심의 경제, 중소기업 기반 경제, 중소 영세상공인, 스타트업 벤처, 상생과 혁신 해가지고 좀 보다 보면 정의당이랑 민주당이랑 약간 정의당이랑 바른미래랑 살짝 합쳐놓은 느낌이네요. 예.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경제 민주화를 추진한다. 그 다음에 재벌 개혁과 기득권자 중심의 시장 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개혁한다. 여기에서 저는 사실 공정하게라는 말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정하게가 뭘까라는 생각을 항상 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들의 공정이 뭔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강령에서는 안 나타나고 정책으로 가면 좀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볼 수가 없었고요. 예.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동당 기대된다. 예. 노동당 한 줄로 표현한 게 생태주의 정당으로서 우리 당은 성장 강박에서 벗어난 경제를 지향한다. 오케이. 예. 모두가 훨씬 적은 시간을 노동하면서도 원하는 모두가 일자리를 얻으며 모두에게 충분한 소득. 이거 읽어보니까 좀 모두가라는 말이 엄청 반복적인데, 모두에게 충분한 소득이 부여되는 새로운 경제, 모두의 좋은 삶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덜 일하고 더 버는 이런 느낌이네요. 사실 그걸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은 없긴 한데 뭐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꼭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죠. 네, 그런 걸 추구한다라는 거는 잘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인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4분 남았는데 2개를 더 해야 되는데. 인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권 정의당에서 4번, 5번 나와 있습니다. 시민의 보편적 권리, 노동권 확대. 정의당은 그래도 노동자의 정당이기 때문에 노동권의 확대에 대해서 따로 한 문단을 주네요. 뭐 노동권이라고 하면 노동 상권이죠, 기본적으로. 오이씨. 야, 시간 없는데 고양이가 들어왔어.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저의 신스틸리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별,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장애, 병력, 소득 등등등등등등등 쭉 하면서 종교, 뭐 학력, 학벌,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아마 이제 정의당에 있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 전혀 어색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런 강령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평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 항목에 보면은 이런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평등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어르신의 평생 돌봄 실현, 장애인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회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당을 구성하는 인원들이 어떤 행태를 여기까지만 하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여기는요 물론 강령 말고 윤리강령이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성적 지향이 삭제됐다 그러더라고요. 2018년 5월달에.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라는 분이 막 합니다. 뭐 저 사람은 뭐 성적 정체성 어쩌고저쩌. 거기는 그렇게 얘기해도 차별이나 뭐 배제 이런 게 아니에요. 없앴으니까.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없어요. 그냥 국민통합 지향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인권을 막 높여야 된다, 우리가 인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서 막 와닿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뭐 있는 거 있으면 제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카테고리 4개 중에 정의 항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누구의 인권이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모두의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모두가 맞겠죠. 뭐
크게 믿음은 안 가는데 구체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녹색당 강령의 다양성 옹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다 보면 녹색당 강령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조금 뭐랄까 안타깝긴 한데 받아들여지기 힘들기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령 자체는 뭐 짤막짤막하면서도 괜찮더라고요. 많이 들어와줘서 전 고맙죠. 네. 그래서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의견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토종 종자를 사라지게 하는 종자 산업화와 다국적 자본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된다. 이건 몬산토 얘기인 것 같은데. 강령 한 번 더 할 거예요. 좀 도표화 시켜갖고 이거 되게 짧게 한 겁니다. 네. 짧게 하려고 한 겁니다. 좀 정리를 좀 더 잘해가지고 진짜 그 강연처럼 좀 해보고 싶어요. 여튼 몬산토 얘기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생태적, 문화적, 정치적, 언어적, 성적, 종교적, 영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굳이 소수라고 해서 그걸 뭐 어떻게 빼먹지는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왠지 성소수자가 빠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장애인, 이주민, 탈북주민,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가 들어가서 딱히 빠져있진 않네요. 그 다음에 우리 미래 한번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가야 되는데 우리 미래 없습니다. 뭐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없습니다.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여기도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여기는 전문에 보면요 뭐라고 소득과 자산을 비롯해 지역 세대 양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문의 5번째에 보면 평등의 시대 정신을 실현한다라고 하면서 지역 평등, 세대 평등, 양성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없어요. 여기도 좀 그래요. 그 부분이 안타까워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의당 방송입니다. 정의당의 강령을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당은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의 전체에 녹아 있어서 다 읽어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소득 불평등, 고용 불평등, 여가 시간의 불평등, 성별 불평등 등 뭐 하면서 쭉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도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급한 거 맞습니다. 이거 1시간짜리인데 40분 만에 하려고 그러니까 급하네요. 앞에 거 괜히 했네. 이것만 할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이템이 복지거든요. 복지 내용을 보면요. 저희 복지를 보면서 사실 여기까지 하다 보면요.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되게 비슷한 강령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6번에 보면은 전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라고 해가지고 아예 나중에는 요런 내가 행복한 생애 강령이라고 별도의 별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일독을 권해드리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어떻게 돼 있나 그러면은 여기도 재미난 표현이 있었는데 어딨더라. 아이고 균등한 기회와 존엄한 노후 보장, 뭐 사회 안정망 구축 등등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0세부터 100세까지에 대한 복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슷한 스탠스를 띄우고 있어요. 0세부터 100세, 100세까지가 아직 평균 수명은 아니니까 0세부터 100세까지라고 하면은 내가 행복한 생애 강령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또 재미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속가능성 중시 항목에 보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복지 정책은 적극 추진하되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한다. 한마디로 재정이 안 되면 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복지보다 재정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재정이 무너지면 복지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재정을 우선 확보하고 복지를 하겠다라는 개념이어서 확보가 안 되면은 복지를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 바른미래당은 민생 항목에서 다 함께 행복한 복지사회라는 한 줄로 끝나 있습니다. 뭐 한 줄밖에 안 되니까 얘기할 거 없네요. 그 다음에 녹색당은 사회정의 항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편적 인권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뭐 쭉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복지를 하겠다라는 형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미래 청년을 위한 복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별도의 다른 어떤 그 구체적인 것들은 이거는 정책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령에서 어떤 그런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소득밖에 없네요. 민주평화당 이게 사실 우리 미래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거는 제가 나중에 봐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모두가 누리는 복지 항목이 있습니다. 차별과 소외가 없는 복지를 하겠다. 어르신 빈곤과 든든한 노후 이야기 나왔고요. 노후 이야기 나오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 생활 장애인 일자리는 창출 안 하니? 어쨌든 뭐 있고요. 의료비 부담과 의료 격차 해소 내용 나오고요. 서민 주거 안정 좀 뭐랄까 뭐 제가 정의당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정의당 강령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때까지 그 삶에 있어가지고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약간 어르신들에 많이 집중하고 있네요. 의료도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비용이 더 많이 나가겠죠. 서민 주거 안정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노동당 거는요 제가 보다 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 노동당은 그냥 노동 자체가 복지예요. 노동이 복지입니다. 여기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노동 자체가 복지고 어떤 복지에 대해서 뭐 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노동이라면은 굳이 복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제가 카테고리를 경제, 정치, 생태, 에너지, 인권, 남북관계, 복지 해가지고 총 6개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사실 저도 뭐 완전히 꼼꼼히 뜯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걸릴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좀 준비 부족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근데 막상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도 있고 타당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어떤 토론이나 협의를 이어갈 때 많은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에 있어서 당량만을 따지는 것 이전에 강령을 알고 그 당이 추구하는 바를 명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당원들 간의 비전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전이 공유가 된다 그러면 약간 방식이 서로가 안 맞더라도 혹은 서로가 갈등이 좀 생기더라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령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이거를 좀 몇 차례 나눠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갖고 나중에라도 좀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읽은지 이틀 됐어요. 얘네 거 다 읽은지 전체적으로 다 읽지도 못했고 좀 제목 보면서 제가 관심 가는 분야들 그리고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강령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선발적으로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하면서도 좀 아쉽네요. 되게 재밌는데 다음에는 요런 것들 분석을 하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싸워서 위태로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손자의 말씀인데 뭐 굳이 싸운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정치라고 하는 게 서로를 알고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도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